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2부 가겠습니다. 이거 풀 스크린으로 놓고 펜 쓰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예. 계속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펜 쓰는 걸로. 자, 그러면 우리가 실리콘밸리 뱅크하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왜 망했는지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왜 지금 현금 인출 사태가 계속 나냐. 왜냐하면은 연준은 지금 긴축하고 있고 재무부는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어요. 모든 시중은행들이 정부하고 경쟁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페드의 리버스 리포 패실리티가 5.05, 3months T빌은 5.16. 돈을 지금 쭉쭉 땡기고 있죠, 정부들이. 그래서 지금 말이 나오는 게 연말 되면 1% 정도 낮춰질 거라고 하는 게 기준금리가 낮춰져야 된다고 베팅이 들어가는 게 페드워치를 보면은 그 1%가 그냥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시중은행들이 지금 경쟁해서 정부하고 살아남으려면은 3% 중반대까지 내려와야 정부에서 오퍼하는 그 이자율이 그래야지 은행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뷰가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5월달 초에 지금 이게 지지난주였죠. 지난주. 예, 그때 기준금리 결정한 다음에 기자가 한 질문에 똘똘한 기자 하나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 페드가 하고 있는 리버스 리포 패실리티가 돈을 빨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시중은행 등에서 지금 예금 인출 사태가 나서 힘든데 페드에서 같이 돈을 빨아들이면 어떡합니까? 했더니 포커페이스 치면서 충격 줄 만큼 영향 주고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충격을 안 주겠어요? MMF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돈을 많이 빨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요즘 보니까 또 그걸 한다 그러더라고요. MMF를 새롭게 만들어서 어느 은행이든 어느 기관이든 리버스 리포 패실리티를 5.0%, 5.05% 이자를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꼭 리버스 리포 패실리티를 악용하는 은행들은 그걸 못하게 하겠다라고 막겠다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말도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계속해서 이거를 시중은행들을 더 어렵게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 연준은 어차피 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빨아들이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현재 미국 은행은 제가 보기엔 진짜 100%인데 99.9%가 인솔번트하다고 해도 파산이 날 위험이 있다고 해도 제가 보기엔 과언이 아닙니다. BTF도 없고 FP도 없고 FDIC에서 개런티 들어간 것도 없고 지금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막투마켓을 해버리면 미국 정부 부채 갖고 있었던 거 혹은 개인 주담대 준 거 뿐만이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까지 밀려오면서 앞으로 지금 CET가 남아날 은행들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JP모건 포함해가지고. 그럼 저렇게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 됐을 때 문제 났을 때 JP모건한테 쑤셔 넣잖아요. 저걸 왜 그러냐. 팩 웨스트도 문제가 생기면 똑같이 그러겠죠. 덩치 큰 은행들한테 네가 합병해 하면서 반강제로 넘길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요번에 JP모건이 퍼스트 리퍼블릭 살 때는 엔타이트러스트 독점법 금지까지 풀어주면서 이걸 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체 예치금이 있잖아요. 10 트릴리언이 좀 넘는데 그 10 트릴리언 이상을 한 은행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대요. 엔타이트러스트죠. 독점하지 마라. 그 룰까지 풀어줘 가면서 이번에 퍼스트 리퍼블릭을 사라고 한 거예요. JP모건한테. 쑤셔 넣은 거예요. 어차피 지금 벌써 10% 이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JP모건이 나 못 산다. 인타이트러스트 로에 걸린다. 걱정 마라. 그 풀어줄게. 그냥 사세요 하는 거죠. 그럼 제이미 다이머는 당연히 못 이기는 척 사는 거죠. 망가지고 정신없고 다 값 떨어진 그런 자산을 줍줍 파는 거죠. 신났죠. 제이미 다이머는. 대마불사니까 더 커지는 거고 잃을 게 없죠. 셀 가격 그냥 후려쳐서 사는 거니까. 또 이거를 누군가 사게 해야 되는 게 파산이 나게 하면 안 되는 게 FDIC에 있는 Deposit Insurance Fund가 그러니까 이게 예금 한국말로 하면 예금 보험 금액이겠죠. 보험 펀드겠죠. 그게 128 빌리언밖에 안 돼요. 1%좀 넘는 거예요. 리저브 레이쇼가. 그죠? 그 10 트릴리언 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허그가 자본이 그때 제가 7조라 그랬나요? 7조, 8조 되려고 하는 거였죠. 7조라 그랬을 때 50배 정도를 넘게 보증을 해준다 그러면 그게 440조 해줬잖아요. 자본율은 1%, 1.5%, 2%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걸 보증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게 터지면 문제가 돼서 허그가 당연히 망할 거라 그런 거고 FDIC도 마찬가지죠.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망하기 시작하면은. 만약에 이게 100 빌리언이 나갔는데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서 거기서 만약에 20%가 생돈으로 날아가서
나머지 80%는 있는 자산을 팔아서 메꾸면 되겠지만 나머지 20%는 당장 로스가 나면 펀드에서 써야 되잖아요. 그럼 128에서 바로 20 빌리언 쓰니까 6분의 1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갖고 있는 펀드 사이즈에. 그럼 얘 하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줄줄이 망할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FDIC가 날아가겠죠. 허그가 망할 것처럼. FDIC가 128 빌리언이 고갈되고 파산되면 누가 막아줘요? 당연히 페드가 들어와야죠. 페드가 큰 형이니까. 페드 산할 거야 아마 이게 FDIC가. 즉 그렇게 되면 결국 다시 돈 찍어야 되고 QE 다시 재개하는 거고 인플레 위협 다시 오고 코 CPI 지금 떨어지도 않아가지고 5.5% 있는데 헤드라인은 4.9% 됐지만 역전이 됐죠. 그렇게 좋아하던 코 CPI 그쵸? 예. 오를 때는 덜 오르니까 코 CPI 보고 내릴 때는 많이 떨어진 헤드라인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고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고 은행 줄파산하고 악순환이 되면서 FDIC가 어떻게 해서든지 망하면 안 돼요. 혹은 FDIC 망할 것 같으니까 QE를 다시 한다는 말을 해도 안 되고 진퇴양난이에요. 하여튼 페드는. 그럼 앞으로 봤을 때 중소은행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보기에 줄파산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렇죠? 어느 전문가분들 나오셔서 지금 연준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는데 그것도 조금 라퍼블한 게 웃긴 게 연준이 관심 있게 지켜본다 그래가지고 뭐 죽을 애가 안 죽나?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터진 문제가 어떤 식으로 CET를 발사시키고 어떤 식으로 망할 거냐. 영어로 하면은 it's a question of if. Sorry, it's not a question of if, but it's a question of when. 그렇죠? 망하냐 안 망하냐가 아니라 언제 망하느냐, 언제. 망하긴 망할 건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미국에 있는 이 상업용 부동산 규모가 1.5 트릴리언이라고 하는데 1.5조 달러? 이게 지금 한 18개월에서 24개월 안에 밀려온다고 하죠. 물론 디포짓 마켓보다는 디포짓 사이즈보다는 작아요. 미국에 있는 총 예치금이 10 트릴리언이 좀 넘으니까 그거보다는 작지만 요거는 예치금이니까 좀 성질이 다르고 상업용 부동산이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대출해진 거죠. 주택담보대출일 수도 있고 요건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니까 조금 다르긴 한데 규모가 뭐 어마어마하죠. 은행들 몇 개 넘어뜨리기엔 충분합니다. 미국에 있는 홈모게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정금리를 압도적으로 사용을 했고 상업용 부동산은 변동금리를 압도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네요. 90% 이상이 변동금리라고 들었어요. 변동금리라는 거는 프라임 레이트 플러스 3%. 예를 들어 3%는 요거는 이제 가상금리니까 빌리는 사람 크레딧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프라임 레이트를 Fed Funds Rate를 할 수도 있고 US Treasury를 할 수도 있고 Fed Funds Rate라 그러면은 5.1%다 그러면 5.1 더하기 8 하면은 8.1이 되는 거죠. 옛날엔 얼마였겠어요? 0이었다고 0.1이었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예를 들어 3% 더하면은 3.1이었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걸 버틸 수 있겠냔 말이에요. 더군다나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이 벌룬 페이먼트도 많이 했다 그러죠. 이건 뭐냐면 매달 내가 10씩 내고 나중에 50 갚아야 되는 걸 벌룬 페이먼트를 하면은 5555로 내가 매달 상환해야 되는 돈을 줄이고 마지막에 내야 되는 게 75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벌룬 풍선처럼 크게 부풀어서 내야 된다. 마지막에 몰아서 갚는 거. 이것까지 많이 껴있다고 하는데 상업용 부동산에 이자율은 올라갔고 은행들은 대출을 축소하고 긴축을 하고 있는 분위기고 공실률은 치솟아가지고 렌트 인컴은 줄어들고 이게 지금 사면초가고 큰일 났어요. 얘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은행들이 크레딧 로스가 나면서 그거를 한국말로 제가 깜빡했네요. 한국말로 대손액 문제가 생기면서 크레딧 로스가 생기면서 CET가 날아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주거용 부동산 대출은 채무자가 지금 크레딧 로스가 나는 건 없어요. 미국에서는 워낙 저금리로 30년 픽스를 걸어놨기 때문에 주거 부동산에서는 채무자들 크레딧 로스는 없지만 은행 포트폴리오 값어치가 폭락을 하면서 자본을 파괴하는 거고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한국처럼 채무자가 연체가 나고 부도가 나면서 크레딧 로스가 직접 은행 포트폴리오를 망가뜨리면서 자본을 파괴할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B가. 한국도 이거를 갈 거예요. 이 길을 갈 거예요. 자, 그 다음 장. 그러면 결국 터질 때 이 리먼 100배가 오긴 올 건데, 그쵸? 어디서 올 거냐? 네.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서 올 수도 있고 이게 은행 위기로 갈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데서 신흥국에서 올 수도 있고 유럽에 있는 유로화가 붕괴돼서 올 수도 있고 이건 몰라요. 이건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에 꼭 럭비공처럼 진짜 얼루 튀어서 갑자기 누가 생각지도 못했던 애들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두고 봐야 돼요. 계속 언폴딩 하는 걸 보시자고요. 이거는 약간 3000% 빠진 얘기긴 한데 잠깐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가 이제 영어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으면은 제가 미국하고 비트코인하고 유로화 얘기를 많이 했을 거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유로화가 사실 얘기를 하자고 들면은 되게 얘기가 그만큼 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유로화는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그리스하고 독일하고 같은 화폐를 쓰면서 같은 통화 정책 아래, 같은 이자율 정책 아래 ECB가 정하니까 나라를 운영해 나간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저게 지금 1999년, 90년대 말에 나왔으니까 한 20년 지났는데, 20년 됐는데 나온 지 그 중에 절반을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유로화라는 게 가능한 건지 20개의 다른 나라가 뭉쳐가지고 한 가지 화폐를 쓴다는 이 컨셉 자체가 가능한 건지 말이 되는 건지 아닌지를 테스트를 아직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테스트를 받을 거예요, 쟤들은 이제 정상금리가 되면서 3%, 4%, 5% 가면서.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이 얘기를 고등학교 때 듣고선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걸 처음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제가 듣고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가가지고 전공하고 금융 전공하고 나오면서 대학 논문으로 이걸 쓰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지도 교수님이 이걸 전공하고 계시는 분이 없어서 못 쓰고 그냥 주식시장에 대해서 썼는데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뭐 저랑 동의 안 하셔도 돼요. 당연히 그냥 이건 3000% 빠지는 게니까 잠깐만 얘기하고 갈게요. 인트레스트 레이트하고 FX 레이트이 묶여 있고 이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만 가지고선 나라 지금 다르게 운영한다는 건데 독일같이 잘 나가는 나라하고 그리스같이 못 사는 나라 우리 97년 한국을 보면은 IMF를 맞았을 때 제일 먼저 벌어지는 일이 원화가 뛰잖아요. 그렇죠? 원화가 약세가 돼서 1000원 하던 게 2000원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수출하는 물건도 싸지는 거고 그만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산을 살 때 외국 사람들이 투자할 때도 그만큼 50% 디스카운트가 생기는 거고 우리나라에 와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싼 맛에 여행을 하러 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리스는 만약에 망하면 그리스는 계속 안 좋았을 때 그런 혜택을 하나도 못 누려요. 유로화를 쓰니까 독일이랑 프랑스에 맞춰져 있으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얘들은 그 약한 환율을 사용해서 뭔가 딛고 일어나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또 인트레스트 레이트 보면은 그 옆에 주변 국가에 좀 덜 잘 사는 나라들은 인트레스트 레이트 지금 막 인플레이션 10% 이상씩 넘어가고 찍는데 독일, 프랑스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치고 올라가기 전까지는 안 올렸잖아요, ECB가. 걔들이 먼저 살아야 되고 그쪽에 있는 애들이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옆에 있는 나라들은 인플레이션에 더 취약한 나라들은 계속 작살나는 거예요, 더. 이거 두 가지를 묶어놓고 20개 나라를 유지를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엔 그냥 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이쪽에 공부를 엄청 해가지고 박사하고 뭐 이런 게 아니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결국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캐피탈 어카운트, 커런 어카운트하고 정부에서 발행하는 정부 본드, 정부 채권 가지고선 이걸 지금 이 조절하고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유럽 어디가 붕괴가 되느냐 영국일 수도 있고 파운드가 나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달러 인덱스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망하기가 좀 힘들 거고 외환 위기라는 것 자체가 오기가 힘들 거고 왜냐면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니까 어쨌든 하여튼 유로화가 될 수도 있고 중국이 될 수도 있고 미국 상업용이 될 수도 있는데 뭔가가 몰고 오긴 몰고 올 겁니다. 이게 좀 오래된 건데 이 질문이 이거 예전에 제가 받은 질문도 제가 어딘가 이렇게 적어놓고 있다가 관련성이 있을 때 자꾸 꺼내서 대답을 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엮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질문을 제가 받는 게 지금 2023년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들은 리먼하고 다르다. 혹은 3%에서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리먼 사태는 결과론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요소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들이 계셨는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방장 너는. 사실 제가 이게 무슨 얘기 끝에 이렇게 나온 얘기인지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쉽진 않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리먼 사태 때하고 다른 점하고 같은 점을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리먼 사태 때하고 다른 점은 리먼 때는 우선 부실한 주담대 얘들이 무너지고 갚아야 될 사람들이 못 갚으면서 대손액 문제를 일으키면서 크레딧 로스가 생기면서 거기에 연결돼 있던 파생 상품 가격 폭락으로
리먼이 망하고 웬만한 정부기관들이 망하고 페니메 프레디 망하고 AIG 구제받아야 되는 이런 식으로 올라간 거죠. 지금 2023년에는 부실 대출 문제는 아직 오지가 않았어요. 아직 우리는 그 부실 대출 문제 때문에 넘어간 은행을 확실히 못 봤어요. 안 나왔어요. 나올 거예요, 곧. 얘네가 망한 거는 전부 다 예금 인출 사태 때문에 막투마켓 하다가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좀 차이가 있죠. 그렇죠? 지속적인 예금 인출에 따른 은행 자산 급매 손실 때문에 기관들이 파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전 단계가 있는 거죠. 한 단계 전 단계가. 왜 그게 있느냐? 2008년 때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제로금리 더 심하게 더 이지마니, 이지 폴리시를 더 오랫동안 지속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희한하게 찾아오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긴축하는 것도 훨씬 더 가파른 속도로 빨리 올리고 있는 거고. 같은 점은 뭐냐? 리먼 때하고 똑같은 점은 뭐냐? 똑같은 점은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이 지금 모든 사태들이 중앙은행에서 시작한 이 저금리 만행, 그쵸? 마켓 왜곡, 이게 원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똑같아요, 리먼 때하고. 이 점을 제발 꼭 이해를 해주세요. 예전에 저한테 이거 갖고 시비 거시는 분도 많았죠. 당신은 왜 계속해서 이자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냐. 리먼 때 문제 생긴 건 파생 상품 때문에 그런 건데 왜 이자를 지금 10년 이상 0%로 놨다 그래가지고 네가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냐. 이렇게까지 저한테 공격하신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원흉이에요. 이자의 장난질이. 그죠? 그린스팬이 1%에 18개월 놔갖고 리먼 생긴 거고, 지금은 벤 버넌키, 옐런, 파월 셋이서 합쳐가지고 13년 동안 빼기 2년 반, 그 난리를 0%에 놓고 치고 9%, 9 트릴리언 양적 완화를 했는데, 어떻게 이 난리가 안 나겠어요? 어디서 터져도 터지지. 며칠 전에 제가 3%에서 전문가가 나오셔서 그런 말씀하는 거 봤어요. 팩 웨스트 얘기하면서, 자, 역시 문제는 과잉 긴축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하세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말씀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문제는 과잉 긴축이 있습니다. 라고 끝내시면 안 돼요. 문제는 과잉 완화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13년 동안 과잉 완화를 하고 미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가 왔고 그거를 막자고 긴축을 많이 하다가 이 문제가 생겼다는 걸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니면 안 그러면 우리 지금 멘탈리티에 마음에 지금 한국 부동산 보면 또 다시 가격 오를 거라고 들썩들썩하고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조장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저금리를 당연시 여기게 만들고 사람들을 고금리를 꼭 나쁜 놈화시키는 그렇게 인식시키는 이런 발언들이 더 큰 문제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와서 연준이 저렇게 빡세게 짧은 기간에 과잉 긴축하는 거 문제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려면 그 전에 왜 연준이 그 짓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안 하시면 사람들이 들었을 때 역시 중앙은행이 저렇게 이 금리를 빨리 올리면 문제가 생겨. 이것만 인식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저금리를 당연시 여긴단 말이에요. 열심히 저축해서 꼬박꼬박 저축해서 열심히 모아놓은 사람들이 승리하는 세상이 아니라 이 마인드 자체를 투기 문화하고 모든 거를 다 이 투기 열풍에 금리 다시 낮춰져서 꼭 기다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금리를 낮출 거 피벗해서 돌아가서 금리 낮출 걸 너무 당연시 여기고 있잖아요. 다들 언제 금리 낮출 거야? 언제 금리 낮출 거야? 이러고 있잖아요. 왜 금리를 낮춰야 돼요? 왜 다시 1%, 2%, 0%로 가야 되냔 말이에요. 그게 비정상이에요. 저금리가. 올바른 표현은 자 너무 오랫동안 제로금리 싼 돈에 익숙해져 있어서 경제나 금융 시스템이 금리 정상화를 지금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정확히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분들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야지만 한국이 됐건 미국이 됐건 중앙은행에서 저 만행을 못 저지르고 마켓 왜곡시키고 자기들이 신인 양 자기들이 하느님이 된 양 저렇게 난리치는 저런 꼴값을 걔들이 떨지 않는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그걸 보고서는 저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소리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 그리고 또 같은 점은 턱없이 부족한 은행 자본율. 그렇죠? 금리 인상에 따른 다이렉트 크레딧 로스가 됐건 아니면 SVB나 FRB가 망한 것처럼 예치금이 빨리 인출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평가 손실이 됐건 너무 턱없이 부족하죠. 은행 자본율이. 제가 그래서 전에부터 떠들었던 게 20%, 30%, 40%, 50%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7%가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렇죠? 앞으로도 대실 부채 문제로 생길 그 대손의 크레딧 로스는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은 어떠냐?
잠깐만요. 이거 녹화한 지가 얼마 됐지? 잠깐만요. 녹화한 지가 19분 됐네요.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 어떤 상황이냐? 야, 한국은 잠잠한데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 은행들보다 위기 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더 잘했다는 소리냐? 안타깝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한국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오늘 당장 은행 평가 손실이 생길 위험이 적어요. 그쵸? 장기로 저금리에 고정금리로 빌려줬어야 누군가를, 그게 내가 평가 손실이 됐을 때 골치 아픈 건데, 그만큼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은행은 바로 그 부담을 채무자들한테 떠넘길 수가 있죠. 뭐 코픽스인가요? 한국에서 많이 쓰는 게. 그렇죠? 코픽스 플러스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떠넘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부동산 가격 하락도 빠른 거고, 은행들은 약간 뒷짐지고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보고 있는, 약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약간 그런 입장이 있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NIM을 확보하기가 쉽죠. Variable interest rate니까, 변동금리니까. 30년, 10년, 30년짜리 고정금리가 없고 저금리 대출이 없었으니까.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고정금리라 그래도 5년밖에 고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년짜리 만약에 주담대라 그러면 15년은 또 변동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되게 현명하게 한 거죠. 이거 자체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면 리스크 매니지먼트죠. 난 이걸 어떻게 30년 동안 떠안고 가지 않겠다. 4.5%, 5%에 빌려주는 한이 있어도 5년 있다가 변동금리로 돌리겠다. 올빵하지 않겠다. 약간 그런 마인드셋이 있는 거죠. 즉 한국은행들은 10년이나 30년짜리 국채를 헬드 투 매추리티로 많이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크레딧 스위스처럼 위험을 즐기지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터질 게 좀 덜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국 은행들은 안전하냐? 뭐 제가 보기엔 그렇진 않습니다. 미국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는 것처럼 한국도 비슷하게 무너질 거예요. 즉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개인이 됐건 기업이 됐건 걔들이 연체율이 올라가고 부도가 나고 파산을 하면서 그게 크레딧 로스로 자본을 타격하고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이제 가계부채 뭐 2천조, 전세대출 포함 3천조, 자영업대출 1천조, 요런 거. 이런 분위기로 가면서 글로 이제 가겠죠. 환율은 이제 1,300에서 1,350원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시자고요. 요건 이제 마지막 단계 심하게 올 거니까. 요 전 영상에서 제가 호주가 먼저 문제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한국에는 호주가 3.85로 올렸죠. 3.6에서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렸는데, 요게 이제 안 좋은 거죠, 우리한테는. 호주가 좀 먼저 맞았으면 했는데, 제가 호주가 먼저 두들겨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질문해 주시는 시청자분께서 왜 너는 호주가 먼저 맞았으면 오케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냐? 호주의 문제가 먼저 터지면 우리 문제는 하나도 안 생기는 거냐? 우리 문제는 싹 사라지는 거냐? 물론 아니죠. 물론 아니고, 호주 아니라 어느 나라에 문제가 생겨도 결국은 흘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큰 가계부채라든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정부 부채는 우리가 떠안고 가야 되고 풀어야 될 숙제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고 저는 걱정을 하는 거고. 근데 왜 호주가 먼저 맞으면 좋냐? 왜냐하면 우선 선빵을 맞는 사람이 제일 크게 다쳐요. 리먼 사태 때도 그렇지만 리먼 넘어진 다음에 그 다음 타자가 메릴 린치였거든요. 그러니까 메릴 린치도 급격하게 빨리 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한테 합병이 됐잖아요. 그렇죠? 걔들 다음 해가 모건 스탠이었고, 그 다음 해가 JP 모건이냐 골드만삭스냐. 모건 스탠리 다음에 시티였나? 네, 중간에 시티가 하나 껴 있었어요. 제일 먼저 맞는 사람이 타격을 제일 많이 입어요. 우리 왜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2차 세계대전 때 오마하 비치 같은 데서 해병대들 문 툭 열리면서 바닷가에서 막 뛰어 올라가잖아요. 독일군이 이쪽에서 기관총 쏘고. 그때 처음에 발 딛고 막 뛰쳐나가는 사람들 보고 보통 first wave라 그런단 말이에요. 첫 번째 파도? 그 사람들이 안타깝게 제일 많이 죽죠. 그런 식으로 문제가 딱 터져서 금융위기가 났다 하면은 리먼이 딱 망하고 나서 이게 한 방 두들겨 맞고 나서 망하는 것처럼 첫 선빵을 맞느냐 아니냐가 되게 큰 차이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만약에 2023년에 그걸 첫 1타로 맞아버리면 이거는 2023년에 코리안 크라이시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이름이 붙어버려요. 그것도 스티그마가 생겨요. 이게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고생했던 코로나가 원래 중국에서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나온 거잖아요. 처음에 2019년에 이게 나왔을 때
미국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우한 바이러스라고 부르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뉴스 나오고 인터뷰할 때마다 우한 바이러스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중국이 엄청 힘써가지고 걔들이 아마 돈을 더 풀었을 거예요. 미디어에다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코비드 19으로 바꿉니다, 이름을. 목숨 걸고 바꿔요, 걔들은. 코로나 혹은 코비드 19으로. 이건 뭐 당연히 이건 뭐 컨스피러시니까 누가 정확히 이거를 증명해 줄 사람은 없지만 이름이 만약에 붙어가지고 우한 바이러스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여태까지 지난 3년 동안 우한 감기 때문에 죽을 뻔했어. 우한 감기 때문에 죽은 사람 많아. 이렇게 돼버리면 엄청 이게 스tigma가 붙고 안 좋은 그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중국 그 지역에. 중국 명성도 떨어지고. 다 알지만 사람들이 알 사람들은 다 알지만 우한이라는 데서 나왔다는 거를 그걸 우한 바이러스로 부르냐 코로나 바이러스 부르냐는 천지 차이니까 나중에 우한이라는 도시는 아예 이름을 바꿔야 될 정도일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우한 바이러스 불렸으면 누가 가겠어요 우한을. 놀러도 안 가지. 그런 뜻에서 호주가 먼저 맞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호주 아니라 다른 나라가 맞아도 우리 한국은 못 피해갑니다. 피해가기 참 어려워요 지금. 네, 우리 문제 없어지지 않아요. 두 번째는 제가 가격을 보지 말라는 말씀을 한번 중얼거렸는데 그걸 보고서는 너는 가격을 보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제 하신 게 있는데 이건 제가 무슨 말씀드린 거냐면 뭔가 물건을 봤을 때 그러니까는 제가 예전에 부동산하고 금리 관계에 대해서 놓고 전문가분께서 잘못 말씀하셨다고 막 까대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 마지막에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부동산은 가격이 중요합니다라 그러셨을 때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자 2016년에 예를 들어서 5억 하는 집이 있었어요. 그쵸? 2019년 되니까 코로나 생기기 전에 10억까지 갑니다, 이게. 그리고 2021년이 돼요. 2년이 지나니까 코로나 돈 풀고 하니까 이게 15억이 됐어요, 이 집이. 그리고 나서 이게 15억 실링 최고치 치고 그 다음에 쭉 떨어져서 뭐 7억도 되고 8억도 되고 떨어지죠. 제 말씀은 이때 코로나 풀리고 끝나고 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찾아오지 않고 한국이 계속해서 0.5%, 1%의 기준금리를 가지고 있었으면 2022년에 이 집은 20억 가요. 20억 갔어요, 이 집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최고점이었다고 하는 이거 15억짜리는 PIR을 보시건 어떤 레이쇼를 보시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때가 피크였다는 거는 최고점이었다는 거는 이때 돌아와서 지금 2023년 돼가지고 얘가 7억 되고 8억 되니까 이제서야 이때가 피크였구나 하는 거지 이걸 가격을 보고 결정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때 여기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없고 계속해서 0.5% 기준금리 가고 사람들의 광기가 멈추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간땡이가 보여 있어서 무조건 집은 사야 돼 집값은 오르게 돼 있어 하면 이 5억 하던 집이 20억을 간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가격을 보지 말라는 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보고 제가 흥분을 한다는 거, 원인을 보자는 거예요, 원인을. 자, 20대 시청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부동산 가격 너무 정상화되는 거를 원하지만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면 위험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위험하긴 한데, 방법 있나요? 예. 떨어질 땐 그렇습니다. 올라갈 땐 계단으로 올라가고 내려갈 땐 엘리베이터로 내려간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떨어지는 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질문 중에서 또 돈 찍고서는 저금리 가고 돈 찍고 난리 친 거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랬는데 왜 지금 미국만 난리통입니까? 미국이 모든 걸 2009년부터 완화 정책을 리드를 했죠. 그 돈을 푼 양도 최고지만 얘들이 먼저 리드를 해서 0%로 가고 또 긴축도 지금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빠른 속도로 제일 높게 올리고 있잖아요. 선진국 중에서 중진국까지 합해서 G20 컨트리 중에서. 그러니까 이펙트가 먼저 나오는 것 뿐이에요. 다 지금 2023년 하반기 되고 2024년 상반기 되면 다 맞습니다. 나와요. 다 두들겨 맞을 차례가 자기 차례들이 와요. 다. 영국은 작년에 한번 막아줬죠. 국제 가격 폭락하는 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기는데 살짝 막아줄 수도 있고 유럽이 됐든 아시아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계속 터질 거예요. 자, 그러면 파월이랑 미국 상황을 보면은 기자들이 요번에 5월 3일인가 5월 2일 날 그 기자회견 할 때 또 한 명이 또 물어봤죠. 이 얘기 또 했어요. 타깃 인플레이션 3%로 올릴 생각 없냐? 계속 찔러봅니다. 질끔질끔. 당연히 파월이 우리 지금 생각 안 하고 있다라고 말했죠. 제가 전 영상인가 보면은 제가 제목에 써놨으니까 왜 2% 타깃 인플레이션을 내릴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이해를 하면은 이 질문을 못 합니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그 기준금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중요하니까 5.25까지 갔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거냐. 5.5까지 올리진 않을 것 같아요. 5.5까지 올리진 않고 5.25로 갈 것 같은데 이거를 제가 disagree 하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상반된 정책을 펼칠 거라 그랬잖아요. 구제금융은 계속 해주면서 높은 이자율을 유지를 하는 거죠. 즉 연말에 금리를 낮출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뭐 아니면 도라고 드리는 말씀은 5.25로 계속해서 가서 2023년 12월 달에 우리가 5.25%로 끝내든가 아니면 1% 2%에 가 있을 것 같아요. 페드워치를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75 베이시스 포인트, 100 베이시스 포인트 낮춰서 4.25나 4.5%에 이렇게 어중간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침체 기미가 보이면 살짝 낮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 안 낮추면 아예 안 낮추던가 낮추면 확 낮춰요. 확 낮춘다는 건 뭐냐면 엄청 위험한 일이 터져서 리먼 백배 비슷한 게 와서 실업률이 10% 가든가 경제가 두동강 나든가 코어 CPI가 확 떨어지든가 화끈하게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게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찔끔찔끔 세 번을 낮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2023년 5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어요.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아니 근데 어떻게 두 달, 세 달 있다가 다시 낮춘다는 게 말이 돼요? 제가 보기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 정책이. 연준의 기준금리는 동네 은행의 적금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파월이라면 여러분이 연준 의장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은 두세 달 만에 피벗을 하실 것 같아요. 5월 달에 25 올리고 8월에 25를 내린다. 9월에 25를 내린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예. 보시자고요. 12월 달에 어떻게 되나.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아예 안 낮추면 아예 안 낮추든가 낮추면 확실히 낮추든가 진짜 난리가 나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리먼 100배 규모는 시스템 어택 제가 말씀드리면서 다음 편에도 자세히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렇죠? 트릴리언 달러 퀘스천은 이겁니다. How many more bank failures can Powell and Yellen withstand? 몇 개나 은행이 더 망해야 파월하고 옐런이 자세를 바꿀까요? 포지션을 바꿀까요? 만약에 몇 개 더 못 버틴다. 하나 두 개 정도 더 망하면은 얘들이 물러설 거다. 파월하고 옐런이 찔끔할 거다. 움찔할 거다. 그렇게 되면은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2023년에 레이컷이 올 거라고 믿으시면 되고 저처럼 만약에 몇 개 은행이 더 망하던 확실히 꺾이는 징조가 보이지 않으면 즉 저런 식으로 계속 대형 은행들이 사주고 구제로 막아주고 FDIC가 돈 찔러 넣어줘가면서 등 떠밀면서 망하는 은행들을 망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웃기는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걸 못 낮춥니다. 아니 뭔가 확 부러져서 파산하고 다들 떨어져 나가야 경기의 침체가 확실히 오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힐 텐데 그게 안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코어 CPI는 나오기 낮아지긴 어려울 거고 금융 구제를 함으로써 이 상반된 정책이 계속 유지되면서 2023년에는 컷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짜잘한 질문 몇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한국에서 골드뱅킹을 하면 세금을 많이 때려 맞는다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몇 번 전 영상에서 골드뱅킹 사시려면 사세요 했는데 저는 제가 홍콩에는 캐피탈 게인스 텍스가 없어서 제가 세금 걱정을 안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꼭 골드뱅킹 하실 때 세금 문제 알아보고 사시고 유로 달러 마켓 얘기했을 때 그 시청자분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맞아요. 6월 달부터 3month 달러 라이버가 없어지고 소프트로 대체가 됩니다. 유로 달러 마켓을 얘기할 일이 생기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소프트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절대 라이버를 레프레젠트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얘들이 억지로 갖다 밀어 넣어서 지금 라이버를 소프트로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완전히 다른 애들이에요. 대체할 수 없는 애들이에요, 둘이. 예.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성질이 완전히 다른 애들이고 이건 3달짜리고 이건 오버나잇이고 이거는 언세큐어드고 이건 세큐어드고 이거는 바깥에 있는 다른 유로 달러 마켓 레이트를 보여주는데 얘들은 리포 레이트에 연동이 돼 있고 이거 완전히 달라요. 둘이 성질이. 근데 이건 하여튼 지금 중요하진 않으니까 나중에 이게 렐리번스가 생기면 연관성이 좀 더 생기면 제가 끌어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한국이 지금 US 달러 통화 수업 해놓은 게 60빌리언이 문 대통령 때 끝이 났습니다. 그래. 저는 끝난 줄 몰랐어요. 쏘리.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 상황이 60 빌리언 정도는 언제든지 다시 체결할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전만 해도 이게 30 빌리언이었는데 going rate 약간 그냥 해주는 거 그냥 묻지 않고 그냥 해주는 게 60 빌리언 정도인 것 같은데 30 빌리언이었는데 요즘은 60 빌리언이 대세인가 봐요. 호주도 60 빌리언 정도 한다 그러고 이거는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60 빌리언까지는 아마 해줄 것 같아요. 통화 수업은 도움이 많이 되죠. 그 원화를 안정시키는 데 당연히 도움이 되죠. 문제는 이제 60 빌리언 이상 필요할 때 얼마나 우리가 싹싹 빌고 얼마나 국어를 해야 얘들이 해주냐 그게 관건일 거고 마지막에 시간이 35분 됐네요. 35분 됐나? 그러면은 네 그럼 요거 한 장만 더 하고 갈게요. 자 질문 중에 한미 금리 격차가 1.75% 났고 그쵸? 왜 근데 도대체 난리 안 나고 외환위기 안 옵니까? 통상적으로 이 정도로 벌어졌으면은 지금 원화 작살나고 해야 되는데 왜 안 옵니까? 그쵸? 자, 왜냐하면 짧게 말씀드리면 오고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거고 좀 더 길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환율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죠. 화폐하고 화폐끼리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상황도 그만큼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일드 커브 자체가 인버스가 돼서 10년짜리가 30년짜리가 지금 훨씬 더 낮아져 있는 거 아니에요. 장기물이 금리가. 그쵸? 거꾸로 돼 있죠. 그런 거는 10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낮아질 거다라는 뜻도 되고 10년 후에 경기 성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을 거다. 즉 미국 상황도 그만큼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달러가 약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달러 대비해서 원화가 움직이는 거니까 원화 상황도 안 좋지만 지금 상황 봤을 때 더 빨리 피벗하고 더 빨리 침체가 와가지고 돌았을 것 같은 게 미국 상황이니까 달러가 좀 더 약해지겠지 하니까 좀 덜 떨어지고 있는 거고 아직은 작살이 안 나는 거고 한국 내를 봤을 때는 국내에서 부동산 문제라든지 가계대출인지 PF 관련된 문제가 아직은 그렇게 크게 터지지 않고 아직은 그래도 뚜껑을 억지로 덮고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이 문제를 어느 정도 누르고 억지로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확 지금 뒤집어지는 상황이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는 거죠. 단지 원화를 봤을 때 다른 2, 30개 통화를 같이 봐야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맨날 꼴찌하잖아요, 지금. 일본보다도 약하다 그러죠. 일본 다음인가? 30개 중에 꼴찌한다, 엔화보다 뭐, 원화가 더 약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까지 다 같이 이렇게 밀어보셨을 때 이 상태로 가다가 딱 이 외환 위기가 신흥국 위주로 특히 한국 같은 나라 위주로 뭐 아르헨티나가 됐건 브라질이 됐건 다른 신흥국이 됐건 한국이 됐건 터지면 우리가 크게 맞을 수 있다. 예, 오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즉 리먼 100배 사태가 나가지고 큰 문제가 생겨서 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면 그때 신흥국 위주로 위기가 오는 거죠. 위커스트 링크가 먼저 깨집니다. 가장 약한 고리부터 깨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뭐 달러도 불안하고 유로, 엔화 전부 다 불안하고 그러다 보면은 중요한 거는 자 신흥국 화폐도 안 좋고 어느 나라 돈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제가 일주일 전인가 저 친한 형이 홍콩에 있다가 지금 호주가 사는데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야 원화를 사면 되겠냐 뭘 사면 되겠냐 내가 파운드가 좀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화 제 생각을 얘기를 해주고 많이 약해질 것 같으니까 조심하라고는 했는데 이 질문 자체가 애매한 거니까 그러니까 원화가 왜 이렇게 되고 있나요? 저는 그래요. 지금 하여튼 앞으로 1, 2년 동안은 어느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요? 화폐를 가지고는 있어야 되죠. 예. 화폐를 가지고는 있어야 되는데 화폐를 안 가지고 있을 수는 없죠. 돈이 계속 현찰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좀 더 질문을 다르게 생각을 하시면은 어느 화폐를 보유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어느 형태의 돈을 보유해야 됩니까가 사실 더 올바른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화폐를 그러니까 화폐 말고 다른 진짜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돈이 진짜 안전한 돈일까? 돈하고 화폐는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값어치가 덜 떨어질 화폐를 찾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해요. 저도 그렇죠. 저도 당장 뉴질랜드 달러 갖고 있을까, 홍콩 달러 갖고 있을까, 홍콩 달러가 US 달러니까 원화를 갖고 있을까, 파운드를 할까. 저도 고민은 되긴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그 답답함이 암호화폐까지 이제 번져가지고 암호화폐를 아직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한데 돈에 포커스를 하는 세상이 와야 되고 돈에 포커스가 좀 더 될 겁니다.
돈하고 화폐 차이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쏠리는 거고, 돈하고 화폐 차이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금을 사야 된다, 근본이자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돈하고 화폐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뭐가 진짜 결국은 돈이 될 수 있겠냐. 화폐라고 하는 달러가 무너졌을 때 그 달러라는 화폐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어떤 다른 화폐가 있으며, 그 화폐는 뭐의 바탕이 되어서 어떤 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화폐여야지 그게 미국 달러, 미국 화폐를 흔들어 놓을 수 있겠느냐. 즉 돈이라는 거는 뭐예요? 예전부터, 그렇죠? 소 한 마리가 될 수도 있고, 예전엔 소금도 돈이었고 조개도 돈이었고 금도 돈이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이 제일 중요한 돈이었죠. 이제 말씀 많이 드렸지만 뭐든지 내재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면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화폐라는 경우는 거는 결국 돈을 represent하는, 돈을 대변하는 그냥 unit of account일 뿐입니다. 달러가 됐건 원화가 됐건 비트코인이 됐건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됐건. 그러니까 화폐를 놓고서는 결국 어느 화폐를 들고 있는 게 좀 더 유리할까요라고 하면 그냥 어느 나라가 더 빨리 무너질까요? 이거 따져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어느 나라가 무너질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나라가 무너지기 전에 그 화폐를 버려야 되니까. 예. 그거 이제 어려우시면은 돈이 뭐가 될지, 진짜 돈이 뭐가 될지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폐를 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정부가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중국을 제가 좋아해서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중국이 이 RMB 화폐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지금이. 예, 근본이자 같은 거 깔고 뒤에다가 돈을 받쳐놓고 화폐를 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이걸 할지 안 할지 모르죠. 그게 아니라 그냥 미국처럼 그냥 또 다른 화폐로 밀고 나가면서 그저 또 다른 세틀먼트 커런시로, 그저 또 다른 트레이드 커런시로만 자리를 잡으려고 한다면 결국은 그냥 미국 따라가는 형국밖에 안 되고 영원히 2인자로 남을 겁니다. 미국을 어떻게 꺾어요? 똑같은 짓을 해가지고. 그쵸? 자, 이거는 전세 얘기 이런 거. 네. 그럼 이거는 뭐 이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으니까 이 두 장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Q&A 어드레스 하는 걸로 하고요. 2부는 그럼 여기까지 해서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저 댓글 주시는 거, 질문 같은 거 보고 다른 더 relevant한 퀘스천이 올라오면은 관련성이 있는 게 있으면 제가 3부를 하나 더 찍고요. 아니면은 다시 한국하고 한국 부동산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메타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